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실무입니다. 법령 부분이 우리 중개실무는 법령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최소한 70% 이상이 출제되고 실무 부분은 특히 DF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24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총칙 부분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로 하고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따라서 248페이지 중개실무 및 접수처리인데 역시 이 부분도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50페이지 바로 부동산 중개계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도 그다지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 계략적인 내용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을 보니까 250페이지 양가로 1번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 다음에 요물계약, 요식계약이 아니라 불효식 계약이다. 따라서 쉽게 말하면 구두로 말로 계약을 해도 되고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유상 쌍무계약이다. 중개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유상계약이고요. 쌍무계약이라는 말은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이므로 개업공개사는 거래를 성사시킬 의무는 없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노력을 할 의무는 있습니다. 양가로 3번 250페이지 위임계약과 비슷하다. 유사한 계약이고 비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 무명계약이 같은 말인데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다고 해서 비전형계약, 민법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계약이라고 합니다. 전형계약, 유명계약하면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251페이지 중개 3번 중개계약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중개계약의 종류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개계약의 종류가 있는데 중개계약의 종류에는 보면 첫 번째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은 미국에서는 오픈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오픈 리스팅, 일반 중개계약, 오픈 리스팅이라고 하고 또는 보통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보통 중개계약. 그 다음에 미국에는 독점 중개계약.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속 중개계약. 그 다음에 공동중개. 공동중개의 반대가 단독중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가, 그 다음에 정가, 정률중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법에 직접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법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의뢰인이 여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이 일반 중개계약은 소송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독점 중개를 권장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독점 중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점 중개라는 건 뭐냐면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개사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므로 누가 거래를 성사시켰든지 간에 무조건 독점 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중개계약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고요. 우리나라 법에는 이와 유사한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전속도 독점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인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전속의 경우에는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독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속중개계약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중개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된 경우를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단독중개가 이때까지는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점차 공동중개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동중개는 조직화, 능률화의 이상적인 중개계약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된 경우, 그래서 공동중개를 하면은 두 건, 세 건 할 것을 혼자서 중개보수 다 받으려고 단독중개를 하다 보면 한 건도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순가중개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의뢰인이 의뢰 가격을 제시합니다. 1억, 예를 들면 10억 이런 식으로 입금가 10억 또는 인정작업 또는 순가중개라고 하죠. 따라서 이 금액을 초과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중개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순가중개라고 합니다. 이런 순가중개계약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초과해서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받기로 약속만 하면 위반은 아닙니다. 정가중개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정가중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0만 원, 150 또는 300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게 정가중개죠. 물론 분양권인 경우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요율을 곱해야지 일률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달라고 하면 위반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정률중개. 일정한 퍼센트, 우리나라에 보면은 국토교통부령에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죠. 일정한 퍼센트를 정하고 있는 것을 정률중개라고 합니다. 일반, 독점, 전속은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 중개계약이면서 또한 전속 중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속 중개이면서 공동 중개일 수도 있고 단독 중개일 수도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숫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을 공동 중개, 단독 중개를 하고 중개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을 순가, 정가, 정률 중개라고 합니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 공동중개, 조직화, 능률화의 이상적이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가장 높은 게 순가중개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중개보수로 지급하는 계약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직접 명문 규정이 있는 건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밖에 없다. 이 내용이 우리 교재에 253페이지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253에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의 순기능, 이건 10회 시험, 11회 시험에 출제되긴 했는데 최근 거의 18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면화 유형화의 순기능인데 역기능이 아니고 순기능입니다. 순기능은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53)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방법. 이건 앞에 법령에서 다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57페이지도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권,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었다라고 앞에 법령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258, 259페이지 이 일반 중개계약서 역시 법령에서 했죠. 법정 서식이 있고 유효기간은 원칙 3월이고 예외 당사자 약정이다. 그러나 이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이 전속 중개계약서도 역시 앞에 법령에서 다 했던 부분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서식이 1번, 2번만 차이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1번, 2번이 뭐냐면 갑과 을의 권리 의무사항, 갑이 의뢰인이고 을이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갑과 을의 권리 의무사항만 다르고 나머지 기재사항은 모두 똑같다. 전속 중개계약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체결할 수 있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와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앞에 법령에서 다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264페이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이제 여기서부터가 실무의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죠. 조사 확인하는 방법. 조사 확인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실무에 뭐뭐만 확인하면 충분하다, 족하다 이런 말 나오면 X입니다. 1차적으로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2차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시험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만 확인하면 족하다, 충분하다 하면 X입니다. 공부에 나타나는 것도 한 번 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될 겁니다.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되므로 가급적이면 실무에서는 뭐뭐만 하면 된다. 이거는 거의 X입니다. 여러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제 266페이지 제3절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부터가 특히 중요합니다.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 8가지가 있죠. 8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 조사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설명해야 될 사항이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 법령에서 물론 했습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조사 확인하여 설명해야 될 사항이 9가지인데 첫 번째,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의 기본적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관계 조사 확인해서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금액 같은 말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이란 예정 금액이랑 똑같은 말인데 일종의 시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라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를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266페이지 맨 밑에 소재지인데 소재지는 가장 먼저 기본적 사항입니다. 기본적 사항의 첫 번째 소재지가 나오는데 소재지는 소재 플러스 지번입니다. 소재지는 소재 플러스 지번인데 따라서 과거 8회 때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냐면 이 부동산은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의 식으로 지번 설정 단위 주요까지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하였다. X로 출제됐습니다. 왜냐하면 명동까지만 설명하면 안 되고 명동 몇 번지입니다. 이 번지까지 조사 확인해서 설명해야 되고 토지인 경우 만약 건축물이라면 공동주택의 경우 동호수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소재지는 번지수까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양가로 2번 면적인데 면적은 미터법이 되겠죠. 미터법 제곱미터로 면적은 제곱미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환산하는 게 시험에 출제되는데 1제곱미터는 0.3025평이고 1평은 3.3058제곱미터입니다. 과거에 10년 전에는 이게 환산하는 게 출제됐는데 지금은 이 평이라는 말을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환산하는 게 거의 출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업에 나가면 손님들은 다 제곱미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평을 말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면적은 등기사항 증명서보다는 대장이 우선합니다. 대장을 보고 조사 확인하면 됩니다. 면적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우리 건축물이면 만약 면적,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각층 바닥 면적을 모두 다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서 28가지 지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목. 지금 실무기 때문에 전과목 다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지목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나와 있고요. 지적도, 임야도에는 약호, 부호로 나와 있죠. 지적도, 임야도에 보면 이렇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번지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목이 전부 다 두문자, 일음절, 첫 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하는데 이 4개는 차문자, 이음절, 두 번째 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합니다. 이음절, 두 번째 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한다. 그래서 천은 하천이고 원은 유원지입니다. 시험에 지적도를 열람해 보니 지목이 유라고 돼 있어서 이를 유원지라고 설명했다 하면 X입니다. 유는 유지가 되겠습니다. 차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라고 돼 있어서 이를 주차장이라고 설명했다 하면 X입니다. 주는 주유소용지, 차가 주차장입니다. 장은 공장용지입니다. 따라서 지목이
공이라고 돼 있어서 이를 공장용지라고 설명했다 하면 X가 되겠죠. 공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천원, 차장 요 네 개만 차문자, 이음절, 두 번째 떼가리를 부호로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일음절, 두 문자를 부호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경계인데 경계.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상, 선의, 경계입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여기에다가 담장을 쌓아두었다고 내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계 확인 청량을 했다면 청량 한 개 우선이고 청량을 안 했다면 지적도, 임야도상의 선이 우선하고 현실적인 담장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지형과 지세가 있는데 지형과 지세. 지형, 땅이 생긴 모양, 형태와 지세, 땅의 기울기, 경사도가 있는데 지세가 있는데 지세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적도나 또는 현장 답사,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적도를 지형도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세, 기울기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지형도면이나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시험에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출제되는데 방향, 그 다음에 건물의 노후 정도, 건축 설비,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고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만 설명하면 충분하다, 족하다, X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270페이지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보면 처분 권한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거는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려면은 첫 번째 신분증을 일단 확인하고요. 신분증이 위조되는지는 주민등록증은 민원 24, 운전면허증이라면은 경찰청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이 진정한 신분증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소유자 이름하고 같은지 확인해보고 그래도 진정한 소유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등기 필정보, 우리 흔히 동네말로 하면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라고 하죠. 이 등기 필정보도 확인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리인이면 대리권이 있는지 임의 대리인이라면 본인의 위임장,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면 좋겠죠.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런 인감증명서 등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대리권 수여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있는데 우리 등기부를 보면 표제부가 있고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죠.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의 표시사항이 나타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고요.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난다.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난다. 이 표제부에 있는 표시사항하고 대장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만약에 건축물 대장에 있는 소유자와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갑구에 있는 소유권이 더 우선하죠.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인데 따라서 을구는 기재사항이 없으면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등이 없고 깨끗하다면. 근데 갑구가 없는 것도 있죠. 규약상 공용 부분인 아파트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표제부만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 순서는 동순별접이죠. 동순별접. 동구는 같을 동자, 같은 구, 같은 갑구, 같은 을구 안에서는 순위 번호가 우선하고요. 구가 서로 다른 경우 별구, 하나는 갑구, 하나는 을구, 서로 구가 다르면 접수 번호가 우선합니다. 동순별접.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 하나는 갑구, 하나는 을구, 구가 서로 다르면 별구면 접수 번호가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출제됐던 게 가압류, 가처분 확인하려면 갑구를 보아야 되는가, 을구를 보아야 되는가 이런 게 출제됐는데요. 뭘 봐야 될까요? 가압류, 가처분 확인하려면 갑구, 을구를 모두 다 봐야 됩니다. 소유권을 가압류하면은 갑구를 봐야 되고요. 제한물권을 가압류하면 전세권을 가압류했다면 을구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당 구 사항란을 모두 다 보아야만 합니다. 등기법에서 자세한 등기에 관련된 내용은 다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실무기 때문에 전 과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게 실무를 다 강의하려면은 저 혼자 전 과목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은 개별법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가압류 양가로 7번, 270페이지 가처분이 있는데 금전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가처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입니다.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가압류 해놓고 경매 넘겨야 되죠. 그 금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못 넘기고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이 되겠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한다. 가등기도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는 보전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등기부만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등기 원인, 매매 예약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 가등기는 위험하죠.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과 동일하니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양가로 8번 건저당인 경우입니다. 건저당. 양가로 8번 건저당인데 민법 용어죠. 전부 다 건저당. 건저당이 뭔지 모르면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되는데 건저당은 계속적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1년간 연체 이자까지 계산해서 건저당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융자를 1억 대출을 받으면 건저당인 경우 채권 최고금액을 1억이라고 안 줬고 1년간 연체 이자까지 계산해서 뭐 1억 2천이나 또는 1억 2천5백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따라서 건저당인 경우 시험에 출제된 게 채권 최고금액만 설명하면 되고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업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 융자가 있으면 대출이 있으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전세금 즉 보증금 받아가지고 이 은행 빚 갚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반드시 감액 등기를 해야 됩니다. 감액 등기를 현업에서는 감액 등기라고 하고요.
등기법에서는 변경등기라고 하죠. 변경등기. 채권 채무액을 변경해야 된다고요. 만약 변경을 안 하고 현재 피담보 채무액만 다 갚았다 하더라도 그 종전의 근저당권액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또다시 대출 받았다면 그 순서가 세입자보다 선순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근저당 설정된 후에 세입자가 들어와 가지고 채권 채무액을 전부 다 그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다 갚았다가 다시 나중에 대출을 했다 하더라도 최초 근저당 설정 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현업에 나가서 대출을 다 갚는다고 하면 반드시 다 갚고 감액 등기까지 꼭 확인을 해가지고 영수증 받아가지고 임차인한테 교부하고 사본은 원본은 중개사무소에 보관을 해두어야만 나중에 분쟁으로부터 방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개업공개사가 책임을 안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현장 답사가 있습니다. 현장 답사. 우리 확인하는 방법이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방법,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현장 답사 세 가지 다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양가로 10번 법정지상권이 있네요. 이 법정지상권. 이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 건물이 갑의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갑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1958년도 우리나라 민법이 제정되어서 196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민법을 시행할 당시는 땅의 가격이 비싸겠어요? 건물 가격이 비싸겠어요? 옛날에 1960년도는 건물 가격이 훨씬 비쌌겠죠.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었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런데 경매에 의해서 이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계속 갑 건물은 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른바 민법 366조에서 말하는 법정지상권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이게 법정지상권인데 법정지상권은 주로 민법에서 많이 출제됩니다. 민법에서 물권 법정주의라 해서 물권은 딱 8개밖에 없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밖에 없는데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주로 공인중개사법의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요. 법정지상권은 민법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제목만 보고 구체적인 것은 민법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305조 전세권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366조가 있고요. 366조 이야기했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다가 저당권 설정 당시 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이 종전 건물은 계속해서 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였는데 임의경매 이외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건물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시험에 우리 중개실무에 철봉과 같은 단순한 구조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철봉 같은 거 이런 것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시험에서도 이 366조가 나올 확률이 한 6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나올 확률이 약 40% 정도 됩니다.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이 바로 이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교재 272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가지 법정지상권의 종류를 적시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11번 분묘기지권은 우리 중개실무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분묘기지권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